안녕하십니까, 김양희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 상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환시장입니다. 지난주 달러 가치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 가치가 지난 한 주 동안 0.7%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리스 채무 협상이 상당히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엔이나 이안도 달러에서 약간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죠. 주요 선진국 통화가 달러에서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097원으로 지난주보다 0.7% 하락했습니다. 다음에 채권 시장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대되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당폭 올랐었습니다. 로이터에서 이코노미스트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중 36명, 44% 정도 되죠. 이 사람들이 올 6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8명은 9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6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미국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0.13포인트 상승했었고요. 근데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독일 국채 수익률이 일본 국채 수익률보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증권시장에서 약 27년 동안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독일 금리가 일본 금리보다 낮아진 것은 처음 봅니다. 독일 경제가 그만큼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보면은 디플레 압력이 심화된다는 거죠. 국채 시장, 특히 채권 시장 수익률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물가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인데요. 지난주 주가가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스 채무 협상이 빨리 진전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했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 리스크가 선호되면서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이런 주가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가도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갔고요. 다른 주가 지수도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0.1%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최근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1월 소매 판매와 2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상보다는 다소 둔화됐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 심리가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달에 큰 폭 반등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미래를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성향이 서서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국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경제가 아직도 7%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요. 7% 성장하는 나라에서 1% 소비자 물가, 매우 낮은 수준이죠. 중국 경제도 디플레 압력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안정되자 중국이 앞으로 통화 정책을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최근에 총통화 M2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중국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17일 날 뉴욕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사고 있는가, 작년 12월 통계가 발표되고요. 생산자 물가,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표들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16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11일 그리스 구제금융 및 채무 합의를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하고 독일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느냐, 이미 이 협의가 상당히 진전될 것이다, 시장이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와 독일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다시 유로가 다소 불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주 통화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큰 폭으로 양적 완화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 통화정책에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만 계속 일본이 번원 통화를 미국보다 더 풀면서 장기적으로는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월 17일 화요일이죠. 2월 통화정책 방향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 이런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그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미 국채를 얼마나 사는가 이런 데이터를 작년 12월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사는 중국이 미 국채를 얼마나 사고 있는가 또 파는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정말 많은 물건을 수출했죠. 그래서 매년 3천억 달러 이상 지금 국제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줬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특히 2007년, 2008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안정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그 이후로 2000년 이후로는 미 국채 사는 규모도 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작년 올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중국의 외국인 비중 중에서 2000년에는 26%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작년 11월 달에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미 국채를 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겁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미 국채를 1조 2,5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금을 던지고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미 국채, 달러를 던지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외환중 약 1%밖에 안 됩니다. 유럽 중앙은행들 보면 약 65% 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 국채를 줄이고 금을 지속적으로 사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 규모는 정확히 발표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미 달러 가치가 큰 폭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 국채를 덜 사고요. 이제 다른 나라 원자재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 기업도 사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채도 사고 있죠. 그림에 중국인이 우리나라가 채권을 사는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거의 상체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우리 국채를 꾸준히 사고 있고요. 앞으로 2, 3년 이내에는 아마 중국인의 한국 채권 시장, 외국인 비중이 미국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한국 금리가 정말 많이 떨어졌죠.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2.2%까지 떨어지면서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연마진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국채를 사면은 금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역마진 상태가 더 심화되고 구조조정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금융회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미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니 해도 장단기 금리차가 미래의 경제 성장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과 2년 국채 수익률 차이로 미국 경제를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축소되고 미국 경제 성장률 크게 둔화되고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대부분의 경제 전망 하시는 분들이 미국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둔화될 것이다 이런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경기 선행지수, 산업생산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만은 예상보다는 이런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면은 둔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본은 1990년 이후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 같으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일본은 20년 넘게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습니다. 이만큼 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매출 이익 둔화되고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다시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위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졌는데요. 아직도 그 함정을 탈피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2%입니다. 그런데 한국금융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91%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2.0%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이 아마 3월, 5월 이내에 한 번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물가를 올해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5 내지 3.5%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 1월 달 소비자 물가가 0.8% 상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담배값 인상을 제하면 거의 0.2%, 우리나라도 거의 디플레 상태에 가고 있는데요. 이런 걸 고려하면은 기준금리를 빠른 시나에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기준금리 통화정책이 좀 뒤늦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선진국이 환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이 금리를 0%까지 내리고 세 차례 양적완을 거쳐가지고 엄청난 통화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풀면서 환율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올해는 유럽 중앙은행이 22가 엄청난 돈을 풀면서 또 환율 전쟁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엔에 대해서 원화 가치는 최근 고점에 비해서 환율이 39%나 하락했습니다. 거꾸로 엔화 가치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39%나 상승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품이 일본과 경쟁 관계가 있는데요. 과거 통계로 분석해 보면은 이 원엔 환율이 약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이 지금 우리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내수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수출마저 안 좋으면은 당초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IMF가 우리나라 정부와 가진 연례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불확실성은 증가했다. 또 경제는 대충격에 노출돼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대충격에 노출돼 있다. 이 표현은 우리나라 경제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 수출에서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상가격으로 3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거의 5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경제가 나쁘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계속 이야기됩니다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인구가 7%, 고령 사회라는 건 14%인 경우인데요.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65년, 일본이 24년 걸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19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소비도 덜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안전자산 운용 중심으로 자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수가 더 위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IMF가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거시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요. 최근 금리보다는 환율이 더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근데 결국 환율을 적정 수준 유지하려면 그만큼 금리를 낮은 수준 유지하고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이런 거를 참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요,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심리, 송화 판매가 예상보다는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매우 안정된 추세에 있습니다. 7% 성장한 나라에서 1% 미만 소비자 물가는 이거는 중국 경제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통화 정책, 지준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용하면서 부분적으로 글로벌 환율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인데요. 미국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이 최근에 미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달에 줄였을까? 그리고 그 줄이는 대신 금을 얼마나 샀을 것인가?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 국채를 줄이는 대신에 중국 사람들은 한국 국채 매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고요. 이게 한국의 금리 하락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 보험회사 영마진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 경제는 과감한 통화정책, 대단한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도 디플레이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마 대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여기서 환율을 생각하면은 통화정책을 금리를 내리면서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